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3년 전 자기 자식은 귀하면서 남의 집 귀한 딸은 종처럼 부려먹는 시모에게 한 방 제대로 먹이고 이혼해버렸는데요. 이혼을 해버리고 나니 이렇게 속 시원한 걸 그깟 이혼이 뭐라고 또 사랑이 뭐라고 그렇게 아닌 걸 참고 살았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금 이혼해서 더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니 다 잘된 일이겠죠? 그러면 제 결혼 생활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처음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그저 평범한 결혼이었어요. 그렇게 물 흐르듯 시간이 흘러갔고 저희는 어느새 결혼한 지 2년 차가 된 부부가 되었어요. 남편과 사이는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었는데 단 한 가지, 저희 사이에 시누이만 끼었다 하면 다툼이 일어나곤 했어요. 처음부터 남편이 시누이 편만 들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남편은 제 편만을 들어주며 시누에게 내 마누라 괴롭히지 마. 닭살이 돋는 말도 많이 하곤 했는데 시누이가 꽤 사는 집에 시집을 가며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시누이가 알게 모르게 남편의 일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었는데 시누이는 자기 남편을 살살 구슬려 남편의 일에 대해 조언도 하게 해주고 이런저런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에 남편은 언젠가부터 이런 말을 달고 살더라고요. 나 매형이 조언해준 덕분에 이번 사업 따는 거 알고 있지? 알고 보니 우리 거래처 사장도 매형이랑 아는 사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 누나한테 조금만 더 잘 보이면 내 인생 더 편해질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당신도 누나한테 자꾸 뭐라고 하지 말고 잘 보여야 돼. 그런 도움을 받고 나니 남편은 다른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시누이에게 더 잘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눈치까지 살피더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누이와 제가 부딪히면 저를 홀대하기 시작했고요. 저 역시 시누이에게 무조건 막대한 건 아니었어요. 저 역시도 남편에게 도움을 주니 어떻게 해서든 잘 지내보려고 애썼지만 시누이가 저에게 하는 짓거리는 정말이지 참을 수 없을 만큼 치졸하고 사람 약을 올리는 행동이었어요. 시누이가 처음 저를 화나게 했던 것은 제 물건을 말도 없이 망가뜨리거나 가져가는 행동이었어요. 신혼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던 시누이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저희 집에 오곤 했는데 사실은 제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자주 왔나 싶을 정도로 제 물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가져가곤 했어요. 큰 건 가방부터 시작해서 작은 건 액세서리용 귀걸이까지 가져갔는데 비싼 건 비싸니 말이라도 꺼낸다고 하지만 몇천 원짜리 액세서리는 말도 못하고 속에서 열불만 터지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그때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시누이는 그날도 저희 집에 방문했고 급하게 집으로 간다며 집을 나서려고 하더라고요. 딱 보아도 지나치게 큰 가방에 무언가를 잔뜩 넣고 말이죠. 그걸 발견한 남편은 가려는 시누이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 뭘 또 가져가는 거야? 내가 뭘 가져간다고 그래. 생사람 좀 잡지 마. 제대로 좀 숨기거나 그런 말을 해. 누나 가방 지금 터질 것 같다고. 제발 그러지 좀 마라. 내가 집사람 보기 창피해 죽겠다고. 돈도 잘 버는 사람이 왜 그렇게 남 물건에 집착을 해? 왜 그렇게 남 물건을 가지고 가냐고. 내가 언제 이건 그냥 예쁘길래 좀 빌려가는 거야. 한여름에 오리털 패딩 입을 일이 뭐 있다고 빌려간다는 말을 해? 그리고 빌려가는 것도 아니잖아. 빌려가는 건 주인한테 물어보고 가지고 가는 건데 누나 집사람한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시누이가 가방 속에 숨긴 것은 다름 아닌 오리털 패딩이었어요. 그것도 더워서 절로 짜증이 나는 한여름에 말이죠. 시누이는 남편의 핀잔에 민망하면서도 화가 났는지 가방에 구겨 넣었던 패딩을 내팽겨 쳤어요. 치사하다 치사해.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가지고 간다고. 그래, 더럽고 치사하니까 앞으로도 좀 가지고 가지 마. 이렇게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이 참 든든했는데 어느새 남편은 제 편은커녕 형님 대변인 노릇만 하는 사람이 되었더군요.
그날도 형님이 다녀갔고 전 이런저런 집안일을 하느라 형님에게 잠시 시선을 뗀 사이 또 제 물건을 가지고 갔더라고요. 이번엔 립스틱이었는데 친구가 선물로 주며 립스틱에 각인까지 새겨줬던 터라 유난히 애정을 가지고 쓰던 것이었죠. 아, 진짜. 형님 또 가지고 갔어. 또 내 립스틱 가지고 갔다고. 그딴 립스틱 얼마나 한다고 이 난리야. 그리고 가지고 가고 싶어서 가지고 갔겠어? 누나가 어떤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냥 색이 예뻐서 발라봤는데 어쩌다 보니 가방에 들어갔겠지. 속상했겠다. 누나가 왜 그랬지? 이 한마디가 그렇게 힘든 거였을까요? 전 그 한마디면 됐는데 남편은 끝내 제가 원하는 말은 해주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가며 시누이 대변을 하고 나서더군요. 립스틱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시누이 가방에 그게 들어갈 리가 없다는 사실은 남편도 뻔히 알 텐데 저딴 말이나 하고 있으니 화는 더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갔다고 하지 다르게 할 말 있다고 생각해? 그러지 말고 당신이 뭐라고 좀 해. 당신 말대로 형님은 부잣집에 시집 갔는데 왜 내 물건을 이리도 가지고 가는 거냐고. 아우, 됐어. 사람 치사해 보이게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 그냥 내가 사줄게. 그거 얼만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 받은 거란 말이야. 몇 번 바르지도 않았고. 비싼 거면 내가 직접 형님한테 말했겠지. 매번 말하기도 좀스럽게 꼭 이런 거만 가져가니까 더 미쳐버릴 것 같아. 그만해. 다음에 내가 만나서 잘 이야기할 테니까. 이야기할 생각도 없으면서 저딴 말을 한다는 건 더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남편의 신호였고 저 역시 그런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 않았기에 남편을 한번 쏘아보고선 입을 다물었어요. 그나마 그 모든 것을 참고 살 수 있었던 건 부잣집에 시집간 시누이가 시집살이하며 저희 집에 오는 날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이었어요. 가끔 와서 작은 물건 하나씩 가져가는 정도야 예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에 저도 큰 소리 내지 않고 그저 하소연이나 하며 넘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는 하소연이나 하며 넘길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그날은 시누이가 또 갑작스럽게 저희 집에 들이닥친 날이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 임신 준비 때문에 집에서 쉬며 병원에 다니고 있었고 그 때문에 저 역시 조금은 예민한 시기였어요. 그날 역시 병원에 다녀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누이가 장 보러 나온 김에 들렀다며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시댁이 오죽 답답했으면 장 본다는 핑계대고 우리 집에 왔을까 싶어 친절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누이는 시댁에서 당한 모든 것을 저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올케는 집에서 뭘 하길래 집이 이 모양이야? 날이 선 목소리를 보아하니 한바탕 깨지고 온 것이 분명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앙칼진 시누이의 목소리가 2옥타브는 높아진 것 같았으니까요. 전 최대한 다툼을 피해보려 친절하게 대답하려 애썼어요. 집이 어떤데요? 어제 대청소했는데 제가 보기엔 깨끗한데요. 올케, 눈 나빠? 여기 머리카락 안 보여? 여기 머리카락 떨어져 있잖아. 시누이가 가리킨 쪽엔 긴 웨이브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는데 대충 보아도 그건 시누이의 머리카락이었죠. 전 짧은 단발이었기에 저 길이의 머리카락이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가 없었으니까요. 형님, 그건 형님 머리카락이잖아요. 그렇게 머리카락을 매만지니까 머리카락들이 버티겠어요? 그래? 어찌되었든 거슬리니까 얼른 치워. 어? 이거 못 보던 건데 새로 샀어? 시누이의 손가락의 끝엔 큰맘 먹고 퇴직금으로 산 명품 샌들이 있었고 전 순간적으로 아차 싶었어요. 뭐긴 뭐예요. 그냥 신발이죠. 이거 명품이잖아. 무슨 돈으로 샀냐고. 올케 혹시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내 동생 돈으로 사치 부리고 살아? 그 순간 확 성질이 올라오더라고요. 가정주부가 하는 일이 많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시누이가 저딴 말이나 하며 남편 등골 빼먹는 여자로 몰고 가니 더욱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전 시누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언성을 높이며 시누이에게 따지듯 말했어요.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형님도 일 안 하고 집안일만 하는데 놀고 먹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신발 제 돈으로 샀어요. 그간 직장 생활을 하느라 고생했다는 의미에서 제 돈으로 산 제 신발이라고요. 신우이는 제 말을 듣지도 않은 채 명품 신발을 들고 이리저리 살펴본다 싶더니 이내 발을 우겨넣고 있더라고요. 신우이 발은 245 사이즈였고 제 발은 230 사이즈로 아무리 우겨넣는다고 한들 소용없는 짓이었는데 말이죠. 잘 넣으면 들어갈 것 같은데? 형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 망가진다고요. 에이, 망가지기는 무슨. 한번 신어보고 괜찮으면 나도 사려고 그래. 있어봐. 이렇게 하면 들어가려나? 형님, 진짜 그러다 뜯어질 것 같아요. 진짜 옳게. 안 뜯긴다니까. 혹시나 망가지면 내가 사줄게. 이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이 난리야? 신우이는 인정사정 없이 발을 밀어넣으며 뒤꿈치 온 가죽 끝을 잡아당기고 있었고 결국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가죽이 뜯겨나가고 말았습니다. 형님! 어머,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멋쩍은 듯 웃는 신우이와 깊은 탄식과 함께 얼굴을 감싸지고야만 저의 사이엔 신우이의 얄미운 웃음소리만 맴돌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간 신우이가 가져간 제 물건들이 떠오르며 참을 수 없는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하물며 저도 아끼느라 몇 번 신지도 않은 신발을 제가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우겨넣다 제 눈앞에서 다 뜯어버렸으니 화가 나고도 남을 상황이었죠. 그 순간 정말 눈이 뒤집힌다는 느낌이 들며 신우이를 향해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해냈어요. 형님, 진짜 왜 이러세요?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왜 저희 집에만 오면 이렇게 제 물건을 망가뜨리세요? 망가뜨리고 가져가 버리고. 형님, 저번에 제 명품 가방 말도 없이 가져가서 저하고 싸웠던 건 기억하죠? 그땐 뭐라고 했어요? 이제 제 물건은 더럽고 치사해서 쳐다도 안 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뒤로 내가 뭘 어쨌는데. 난 그 뒤로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 이거 왜 이래? 동서 그 정도 피해의식이면 병적인 거야. 병원에 가봐. 생사람 잡지 말고. 신우이는 제가 아무것도 몰라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지 딱 잡아떼며 저를 무슨 정신병이라도 걸린 사람 취급을 해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더 화가 나 더럽고 치사해서 말하지 못했던 물건들을 집어주며 신우이에게 따져 물었죠. 병원은 형님이 가보셔야죠. 그 정도면 제가 아니라 형님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립스틱, 향수, 머리핀, 스카프 등등. 뭐라고 하기엔 치사한 것들만 골라서 하나씩 가져간 거 제가 몰라서 참고 있는 줄 아세요? 말 그대로 그런 걸로 입대기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게 뭐예요? 제가 하지 말라고 분명 말했잖아요. 아니, 옳게. 진짜 말 너무 심하게 한다. 내가 무슨 도둑년이야? 내가 또 언제 내 동생 집에만 오면 동서 물건을 가지고 갔다고 그래. 그러면 아니에요? 올 때마다 꼭 하나씩은 가져가시잖아요. 아니거든. 몇 번 안 가지고 갈 때도 있었거든. 언제요? 있긴 있었죠. 저나 남편한테 딱 걸려서 안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못 가져간 적은 여러 번 있긴 하죠. 옳게. 진짜 그런 식으로 말할 거야? 알겠어.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옳게 물건은 쳐다도 안 볼 거야. 진짜야. 이까짓 것들 얼마나 한다고 이 난리를 부리는지 모르겠네. 그냥 선물 줬다고 생각하면 서로 편하잖아. 선물도 제 마음에서 우러나야 줄 수 있는 거예요. 형님 같으면 형님한테 선물 주고 싶겠어요? 그리고 매번 이까짓 거 그러는데 다른 건 다 됐고 얼마 되지도 않은 이까짓 신발 가격 문자로 보낼 테니까 오늘 내로 입금해 주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장 돈을 붙일 것처럼 굴던 신우이는 막상 제가 정말 돈을 요구하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지금 나한테 가족끼리 신발값을 받겠다는 거야? 네, 형님이 이까지 신발 망가지면 사준다고 하셨잖아요. 사주는 거 대신 돈으로 주세요. 형님이 짝퉁을 사줄지 중고를 사줄지 제가 어떻게 알고 신발로 받겠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입금해 주시고 오늘은 이만 가주세요. 지금 당장 가달라고요. 저는 신우이를 밀어내며 닥달했고 신우이는 그런 제 행동이 어이가 없다는 듯
들고 있던 신발을 제 얼굴에 던져버리고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생각 같아선 신발로 뒤통수를 날려버리고 싶은 걸 얼마나 참았나 모릅니다. 그래서 시누이가 돈을 보내줬냐고요? 아니요. 시누이는 끝끝내 돈을 붙여주지 않았고 그 후론 연락도 저희 집에 발걸음도 하지 않았어요. 고가의 신발값을 받지 못한 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긴 했지만 빌어먹을 시누이를 안 보는 걸로 그 값을 대신한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만 제 화를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생각보다 시누이가 오지 않는다는 확신에서 주는 심적 안정과 평화로움은 더 달콤했습니다. 이런 컨디션이라면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임신도 당장 될 것만 같은 기분마저 느껴졌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지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시모에게 시댁으로 오라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도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것이 미심쩍긴 했지만 오라는데 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댁으로 가게 되었죠. 시댁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시댁 거실 한가득 절인 배추가 보였고 그 한가운데에 선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일을 시켜 먹으려 들었으니까요. 왔니? 얼른 앞치마 하고 오거라. 오늘 김장 좀 해야 해. 네? 김장철도 아닌데 무슨 김장이에요. 아니, 이게 다 몇 포기예요? 얼마 안 되는데 50포기는 넘는데 100포기는 안 될 거야. 그래도 내가 너 힘들까봐 절인 배추를 산 거니까 고마운 줄 알아. 요즘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네, 이런 시어머니가 또 없긴 하죠. 요즘 누가 김장철도 아닌 때에 식구도 없는 집에서 100포기씩 김장을 하나요? 심지어 저희 집 김치냉장고엔 김치가 가득한데 말이죠. 제가 알기론 시댁에도 남은 김치가 절반은 넘게 남았던 걸로 아는데 갑자기 김장이라고 하니 의아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갑자기 웬 김장이에요? 어머님네 김치도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어머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김치 별로 안 먹어서 먹을 사람도 없는데 이만큼이나 해서 어쩌시려고 이렇게나 많이 하세요? 우리 먹을 거 아니다. 네 형님 줄 거야. 그 망할 옆에 내가 글쎄 내 딸한테 혼자 김장을 해라고 했다지 뭐니. 김장철도 아닌데 김치는 무슨 김치야. 그 옆엔 내가 남의 집 귀한 딸을 부려먹어도 적당히 부려먹을 생각을 해야지. 아니, 내 딸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니까. 고이한 노인네가. 정말 헛웃음이 나오지 않나요? 저도 친정에선 오빠 3명의 딸 하나로 어렵게 얻은 귀한 고명딸인데 시모가 이런 사실을 잊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그러니 남의 집 귀한 딸인 저한테 심지어는 저희가 먹지도 않을 김장을 시키며 사돈을 저리 욕하는 걸 보아하니까요. 그래서 저 역시 귀한 고명딸임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그러게요. 사돈 어르신 너무했네요. 김장철도 아닌데. 남의 집 귀한 딸한테 김장 100포기가 무슨 짓이래요? 그렇죠, 어머님? 내 말이 그 말이야. 오랜만에 네가 대화가 통하는구나.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하여튼 그 옆에 내 상식도 없고 아주 심보가 고약하다니까. 아유, 일단 얼른 서두르자. 좀 있으면 네 형님 올 거야. 그 전에 우리가 대충 마무리해야 걔는 편히 쉬다가 가지. 그런데 어머님, 저도 저희 집 귀한 딸이에요. 남자만 득실한 집에서 빌고 또 빌어 낳은 귀한 고명딸이라고요. 그런데 그 귀한 고명딸을 어머님께서 김장을 시키시네요? 그것도 형님네 김장을요. 어머님 생각엔 제가 이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 말을 들은 시모는 당황하기는커녕 누구보다 태연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넌 내 며느리잖니? 당연히 해야지. 네 시누이랑 너랑 같니? 그 순간 아 하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깨달음이었죠. 시모도 처음부턴 이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금은 시집살이는 있었지만 남들 다 겪고 사는 선을 지키는 적당한 시집살이였어요. 그런데 형님이 시집을 가며 시모도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니 잘못한 것도 없는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시집살이를 당하는 시누이를 보며 자신이 너무 착하게 저를 대했다고 생각했는지
시누이가 당하고 오는 날엔 시누이가 당한 그대로 저에게 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간에는 어떻게 해서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죠. 어머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 아시죠? 그래, 알지. 그런데 그 말은 갑자기 왜? 지금 어머님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형님이 그리 아깝고 귀하다는 분이 왜 저는 그렇게 식모 부리듯이 부리세요? 사돈 어른이 고약하다고요? 어머님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나보고 고약하다고 했니? 어디 그딴 옆에 내하고 같은 취급을 해? 아, 제가 실수했네요. 어머님은 사돈 어른보다 더 심해요. 진짜 기가 막혀서. 제가요, 내리사랑은 들어봤어도 내리김장은 듣도 보도 못했네요. 어떻게 형님 김장을 저한테 다 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혹은 줄 아세요? 제가 이 집 식모라도 되는 줄 아냐고요. 차라리 식모가 저보다는 낫겠네요. 식모는 월급이라도 받고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이라도 듣는데 저는 오로지 욕만 먹으니까요. 어찌되었든 전 이 김장 절대로 못하니까 이 김치들 삶아 먹든 구워 먹든 형님이랑 둘이 함께 잘 해결해 보세요. 이년이 진짜 네가 시어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어디 시댁 무서운 줄 모르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어내고 있는 게야. 그리고 네가 한다 만다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니? 너는 그냥 내가 시키면 그 입 뻥끗도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돼. 알겠어? 제가 어머님이 기르는 똥개라도 되는 줄 아시나 본데 동물도 어머님처럼 괴롭히면 확 물어버려요.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예의 챙겨드릴 때 그만하세요. 더는 이런 취급 받고 살지 않을 거니까요. 뭐야? 너 지금 날 상대로 겁주고 있는 거냐? 감히 네가 시어머니인 나를? 아주 네 버르장머리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어디서 보고 배운 거 없이 이따위로 구는 거야? 시모는 그야말로 노발대발 화를 내고 있었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집에 갈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시댁으로 시누이가 들어왔고 화를 내는 시모를 본다 싶더니 저에게 상황을 물어오더군요. 옳게, 이게 무슨 상황이야? 우리 엄마 왜 저렇게 화가 난 거야? 절인 김치를 보고도 몰라서 묻는 거예요? 형님네 김장은 제발 형님 혼자 알아서 좀 하세요.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일만 있으면 쪼르르 친정에 와서 징징거리는 거예요. 아니, 징징거리고 끝나는 문제면 몰라. 왜 애먼 사람까지 스트레스 받게 만드냐고요. 어쨌든 나는 이 김장 절대 못하니까 형님 혼자 알아서 잘하세요. 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앞치마와 장갑을 시누이 손에 줘버렸고 시누이는 제가 준 장갑과 앞치마를 내려다보더니 이렇게 소리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걸 왜 해? 우리 엄마가 올케한테 하라고 시켰다며. 그러면 올케가 해야지. 애초에 이건 형님 시어머님이 형님한테 시킨 거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일은 애초에 내 일이 아니라 형님 일이란 뜻이라고요.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몰라요? 몰랐으면 이참에 좀 아세요. 요즘 5살짜리도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5살짜리 애보다 못하단 이 뜻이니? 아, 다 됐고 내가 다 못 들은 말로 해줄 테니 얼른 일이나 해.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 없단 말이야. 얼른 하라고. 이럴 시간이 없으면 혼자 다 하시면 되겠네요. 전 그냥 집에 갈 테니까. 제가 무슨 호구인 줄 아나 본데 저 호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장 혼자 알아서 하라고요. 난 못한다고 몇 번 말해? 네가 하라고. 네가 다 하고 가라고. 제 말에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시누이는 제 얼굴에 쥐고 있던 고무장갑과 앞치마를 던지며 끝까지 저에게 생떼를 부리더군요. 처음도 아니고 2번이나 시누이가 던진 물건에 얼굴을 맞아버리니 화가 치솟아 오르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도저히 말로 해선 들어먹을 것 같지 않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전 잘 절인 배추 한 포기를 시누이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네, 그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말이죠. 야, 미친 게 지금 나한테 뭘 던지는 거야?
직접 맞아보고도 모르겠어? 왜? 한 포기 더 맞아볼래? 그러면 알겠어? 너 나한테 그따위 것 또 던지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그리고 너는 매번 나한테 이것저것 던져댔으면서 나는 왜 안 돼? 너 지금 나한테 너라고 했어? 감히 하늘 같은 형님한테 반말을 해? 하늘 같은 소리 한다. 정신 좀 차려라. 하는 짓거리는 땅보다도 못한 짓을 하면서 하늘 대접은 받고 싶어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야, 너 하고 싶은 말도 없고 네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다신 나 부르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 그리고 이 김장도 네가 알아서 해. 알겠어? 야, 너 진짜 내가 가만 있을 줄 알아? 내가 너 내 동생이랑 이혼시킬 거야. 어떻게 해서든 내 동생이랑 이혼시키고 말 거라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그때 가서 울고불고 매달려도 소용없다 이거야. 저는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신우이에게 한마디 해주고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나라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너 한 번만 더 이딴 짓 시키면 내가 네 시댁에 찾아가서 그 잘난 사돈어른한테 네가 어떤 인간인지 다 말해줄 거야. 알겠어? 그때 가서 너나 후회하지 마. 나는 네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불고 빌어도 눈도 하나 깜짝 안 할 거니까. 전 그대로 뒤를 돌아 집으로 돌아왔고 샤워를 한 후 소파에 앉아 화를 식히고 있었어요. 찬물로 샤워를 했는데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열기가 식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 놈은 시댁 편이나 들 것이 뻔했고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댁 문제만 아니면 남편과 싸울 일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사이가 좋았던 편이라 이혼을 생각한 적은 있었지만 그건 다들 한 번씩은 하는 홧김에 잠시 해보는 생각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까지 겪고 나니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도 않았고 이 괴롭힘이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심해질 것이 분명하니 이혼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생각하게 되었죠. 만약 남편이 이 순간의 행동을 똑바로 해준다면 시댁의 발길을 끊고 신우이와 연을 끊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혼해야 한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며 저는 남편을 기다렸고 8시가 넘어도 온다 간다 소식이 없던 남편은 10시가 넘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잔뜩 굳은 표정을 한 남편의 뒤로 짐을 가득 들고 들어오는 신우이가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또 이건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맨몸으로 신우이가 왔다면 따지러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짐을 들고 들어오니 불안하면서도 의아했어요. 뭐야? 형님은 우리 집으로 들어와? 몰라서 물어. 오늘 당신이 누나네 김장 안 해줬다며. 누나랑 엄마 둘이서 그 많은 김장을 어떻게 해? 누나는 김장해 본 적도 없고 엄마는 나이가 있는데.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어. 그 할망구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을 쫓아낼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집에 데리고 온 거라고? 앞으로 우리 집에서 살려고? 그러면 어떡해. 당신 때문에 모든 일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책임져야지. 평생은 아니고 조만간 그 집에서 다시 부르면 돌아가면 되니까 그때까지만 좀 같이 살자. 내가 진짜 마지막 기회 준다고 생각하고 묻는 건데 이 모든 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누구 때문인데? 다 당신 때문이잖아. 그까지 김장 좀 해주면 되지. 왜 안 해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그리고 당신 우리 누나 절인 김치로 따대기까지 날렸다며? 내가 진짜 그 이야기 듣는데 내가 다 화가 나더라. 여러모로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신도 아무 말 하지 말고 누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얼른. 그렇게 남편 놈은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리는 소리를 해대고 있었고 그 순간 잡고 있던 모든 끈이 끊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신발 벗지 말고 너도 나가. 참 많이도 고민했는데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길었던 고민에 비해 결론은 빠르고 명확하게 결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신발도 벗지 않은 두 사람에게 나가라고 소리쳐버렸고 남편과 신우이는 놀란 토끼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단연 놀란 것은 남편이었는데
아무리 싸워도 이런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저였기에 순간 잘못 들었나 하는 눈빛을 보내며 다시 물어오더군요. 어? 뭐라고? 너도 나가라고. 설마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걸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억울한 눈빛이길래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해줬어요. 사돈이 너무한 게 아니라 네가 너무하네. 뭐? 그 김장을 내가 다 해줬어야 한다고? 네 누나 김장 100포기 시키는 사돈어른하고 나한테 우리가 먹지도 않을 김장 100포기 시키는 당신 엄마 중에 누가 더 너무한 것 같니?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당신 엄마 아니야? 당신도 똑같아. 어떻게 나한테 그딴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난 더는 너 같은 인간이랑 살 생각도 없으니까 나가라고. 제가 소리를 질러대자 신우이가 나서 동생 편을 들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너 진짜 오늘 미쳤어? 아까 엄마 집에서도 미친 사람처럼 굴더니 지금 또 이러네? 네가 뭔데 내 동생한테 나가라 말아야. 너 정신 못 차려? 누가 누구한테 혼수질인지 모르겠네 진짜. 야, 정신은 너나 차리고 내려놓은 짐이나 다시 챙겨서 나가기나 해. 신우이는 급기야 참을 수 없다는 듯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전 그런 신우이에게 녹음 중인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다 녹음 중이거든? 그러니까 내 신발값은 너한테 받을 위자료로 대신할게. 무슨 뜻인지 알지? 내가 너한테도 소장 보낼 거란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잘난 시댁 도움을 받든 그 애틋한 친정 도움을 받든 해서 준비 단단히 해두는 게 좋을 거야. 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한테 위자료는 받아낼 테니까 말이야. 제가 이렇게까지 하자 남편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목소리 톤을 급하게 낮추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진짜 왜 이래? 정말 당신 이혼이라도 하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정말 이 집에서 나가라고? 그까짓 김장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일단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나랑 천천히 이야기 좀 해, 어? 그까짓 김장이 뭐라고 상황을 이렇게 만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 식구들이거든? 오늘 이 상황까지 오는 동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다들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래, 당신 화난 거 다 알겠고 다 이해하니까 일단 나랑 차분하게 이야기부터 하자. 이혼은 아니지. 이런 걸로 무슨 이혼을 해. 이제서야 이해를 한다고? 그 이해 참 빠르기도 하네. 그런데 어쩌냐? 난 참을 만큼 참았고 더는 참을 노력도 인내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냥 이혼해. 이런 일로 이혼이 될지 안 될지는 법원에서 가려줄 테니까 그냥 이혼하자고. 그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저는 남편과 신우이를 밀어냈고 신우이는 끝까지 못 나간다며 되려 저에게 나가라며 고함을 고래고래 질러대더군요. 야, 밀지 마. 밀지 말라고. 그리고 나가려면 네가 나가야지 왜 우리가 나가? 여기 내 동생 집이거든? 난 절대 못 나가니까 네가 나가. 야, 땡전 한 푼 없는 네가 시집은 어떻게 갔을 것 같은데? 아, 우리 시댁에 돈 없는 거 너도 뻔히 알지 않아? 네 시집 자금 우리 집에서 나온 거야. 아니, 정확히는 네 동생 돈이겠네. 네 동생이 네 시집 자금 대준 대신 이 집 명의 내 명의로 해줬다 이거야. 어차피 이 집 마련할 때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나한테 지분이 더 많긴 했지만 이젠 온전히 내 집이란 이 말이지. 그러니까 당장 꺼져. 네, 그래요. 신우이는 시집 갈 때 모은 돈이 별로 없었고 시댁에서도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던 시기에 남편이 신우이의 시집 자금을 주게 된 것이었죠. 거기엔 제 돈도 적잖게 들어가 있던 터라 신우이에게 자금을 주는 대신 집 명의를 제 앞으로 돌려주었던 것이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야? 너 집 명의 쟤한테 넘겨줬어? 너 미쳤어? 집을 넘겨주면 어떻게 해? 이제 우리 어디 가서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누나가 그때 돈 내놓으라고 난리 부렸잖아. 나한테 그런 큰 돈이 있을 리도 없고 있다고 한들 집사람이랑 같이 모은 돈뿐인데 누나 시집은 보내야 하니까 그랬지. 나라고 뭐 집까지 넘기고 싶어서 넘긴 줄 알아? 아, 그러게 내가 집사람 좀 적당히 괴롭히라고 했잖아.
그러다 나 이혼당하면 큰일 난다고. 집까지 넘긴 줄은 몰랐지. 그런 사실은 빨리 말했어야지. 나는 누나 속상할까봐 그랬지. 그리고 누나가 부잣집 시집 갔으니까 언젠가는 다 돌려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이제 어떻게 해? 우리 진짜 어떻게 하냐고. 그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신우이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중얼거리고 있었고 전 그런 두 사람을 있는 힘껏 밀어 집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쫓기는 그 순간에 신우이는 이대로 쫓겨났다간 정말 큰일이다 싶었는지 제 다리를 붙들고 울고불고 하며 매달리더라고요. 옳게, 이대로 사람을 내쫓으면 어떻게 해? 이 야밤에 어딜 가라고. 우리 정말 갈 데가 없어. 이런 꼴로 친정에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갈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일단 들여보내줘. 들어가서 내가 잘못을 빌든 다신 옳게 괴롭히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든 뭐든 할 테니까 일단 집에만 들어가게 해줘. 이제 와서 이래도 아무 소용 없거든? 난 무조건 이혼할 거고 이혼할 마당에 너희 오갈 데 없는 것까지 걱정해주게 생겼어? 넌 아직도 내가 호구로 보이니? 내가 언제 올케를 호구로 봤다고 그래. 내가 정말로 올케한테 했던 모든 행동이 미안해서 그래. 너무 미안해서 정식으로 사과라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그래? 그러면 그 진심은 눈꼽만큼도 없는 사과 받은 걸로 칠 테니까 이만하시고 좀 꺼져주세요, 형님. 전 신우이를 뿌리치고 문을 닫아버리곤 도어락 건전지를 빼버렸죠. 밖에선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 좀 하자고 난리가 났지만 전 그런 두 사람에게 조용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버리겠다고 엄포를 놔버렸어요. 그 후 두 사람은 시댁으로 가버렸고 그렇게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 이혼 준비와 함께 시모와 신우이에게도 소장을 보내버렸어요. 신우이에겐 대화 녹음 파일과 저에게 보내왔던 욕설 가득한 문자가 있었고 시모에겐 그간 저에게 보냈던 문자들이 가득했어요. 전 위자료를 다 받아내고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이혼을 하는 그날까지도 전 남편은 저에게 끝까지 매달리더군요. 여보, 정말 이대로 이혼할 거야? 우리가 이혼할 이유가 없잖아. 우리 누나 아니면 싸울 일도 없었고 사이도 좋았잖아. 그런 우리가 왜 이혼해야 해?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야.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신 누나 아니면 싸울 일이 없으니까 나도 그래서 참고 살았어. 그런데 당신 누나 아니면 싸울 일이 없다는 건 당신이 당신 누나 하나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되더라. 당신은 뭐 했니? 내가 당신 누나한테 당하고 괴롭힘 당할 때 당신은 뭐 했냐고. 처음 우리 신혼 때 내 편 들어준 거? 그래봤자 몇 개월이나 된다고. 그 뒤로 당신 그냥 방관자일 뿐이었어. 난 혼자 다 참았고 결국 나 혼자 다 해결하고 당신하고 이혼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더는 이러지 마.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내가 진짜 잘할게. 내가 이제 당신 지켜줄게. 웃기지 마. 내가 당신을 몰라? 지금은 잘못했다고 빌겠지. 그러다 내 화 풀리면 당신은 당신 누나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고도 남을 사람이야. 지금도 당신 오갈 데 없이 부모님 집에 다시 들어가게 생기니까 나한테 이렇게 매달리는 거 모를 줄 알아? 그것뿐이야? 당신 전 재산 누나한테 다 줘버렸는데 그거마저도 다 물거품 되게 생겼으니까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나 바보 아니야. 나 더는 참고 살진 않을 거라고. 그런 거 아니야. 나 절대로 우리 누나 집으로 데려오지 않을 거고 당신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할 거야. 당신이 싫다는 건 절대로 안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줘. 이렇게 헤어지는 건 정말 아니잖아. 전 남편은 끝까지 그런 게 아니라며 매달렸지만 전 그런 전 남편을 뿌리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 위자료 문제 때문에 전 남편과 연락할 일이 있어 차단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전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였는데 결국 전 신우이가 이혼까지 하게 됐다며 저에게 따져묻기 시작했어요. 야, 너 때문에 우리 누나 결국 이혼했다. 네가 그 빌어먹을 김장 안 해줘서 이혼했다고. 김장 안 했다고 당할 이혼이면 차라리 잘한 이혼이라고 생각하고 살라 그래.
고작 김장 때문에 이혼당했겠어? 네 누나가 그 집에 속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그래, 너 잘났다. 네 말대로 우리 누나 대학은 졸업도 못한 데다 나이트나 다니다 결혼한 거 다 들켜서 결혼했다. 그런데 그거 다 들킨 것도 너 때문이야. 네가 누나 시댁으로 소장 보내는 바람에 이사달이 난 거잖아. 전신우이는 그 잘난 집에 시집을 갈 때 대학 졸업은 물론이고 회사 생활을 하며 신부 수업을 열심히 받고 있다고 속였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졸업은커녕 꼴랑 한 학기만 겨우 다니고 말도 없이 휴학을 해버렸고 그 후론 나이트란 나이트는 다 휩쓸고 다니며 나이트에서 신부 수업을 하다 시집을 간 것이었어요. 한동안은 잘 숨기고 살았는데 제가 이혼을 하며 소장을 보내버렸고 그 소장을 본 시댁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는지 뒤늦게 전신우의 뒷조사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안 사실인데 전신우는 결혼을 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친정 핑계를 대며 나이트도 들락날락거렸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이혼은 당연한 결과였고 위자료까지 뱉어내고 이혼을 했다 하더군요. 전 남편은 전신우이가 한 짓은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제 탓을 하며 여전히 고함을 질러대더군요. 잘못했다며 애절하게 매달리던 사람 어디 갔나 싶었어요. 야, 이게 네 본 모습이야. 알겠니? 무슨 일만 생기면 네 가족 허물은 덮어놓고 무조건 내 탓만 하는 이게 네 본 모습이라고. 그래, 이게 내 본 모습이다. 네가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 그리고 너 우리 누나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누나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우리 누나 다시 매형이랑 붙여줄 거 아니면 우리 누나 위자료라도 내놔. 돈이라도 내놓으라고. 너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내가 왜 돈을 줘야 하는데? 네 누나가 내 물건 훔쳐간 것만 생각하면 위자료 말고 주머니 속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쓸어오고 싶은 심정이야, 내가. 그런데 나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나한테 헛소리 좀 하지 말고 술에 취했으면 잠이나 자고 정신이 아프면 병원이나 가. 요즘 정신병원 다니는 거 부끄러운 일도 아니니까. 야, 너 지금 나한테 정신병원 가라고 했냐? 너 지금 나 미친 사람 취급한 거냐고. 지금 꼴이 딱 미친 사람 꼴이잖아. 다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병원은 꼭 가봐. 상태가 심각해 보인다. 그리고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끊을게. 전화를 끊어버린 저는 바로 전 남편을 차단해버렸고 위자료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변호사께 위임하며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들려오는 소식엔 전 남편과 이혼당한 전 시누이는 전 시댁으로 들어갔다 하더군요. 전 시모 속도 알만하더군요. 시집 장가 다 보내놨더니 위자료를 주느라 빚쟁이가 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왔으니까요. 그 짧고도 통쾌한 소식을 마지막으로 더는 그 사람들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어요. 아니, 듣고 싶지도 않아 귀를 막고 살았네요. 그 후 전 집값이 많이 오른 집을 처분하고 혼자 살기 편한 작은 집을 얻어 잘 살고 있어요. 일을 쉰 지 오래돼서 그런지 취업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사연을 들어보면 제 취업도 턱턱 잘들 하시던데 저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생각하며 휴식기를 보내며 미래를 고민하게 되었고 고민한 결과 작은 가게를 차리게 되었어요. 요즘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떵떵거릴 만큼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생활에 무리 없을 만큼은 벌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앞으로도 이렇게 소소하게 지내며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보려고 해요. 이렇게 살아가다 좋은 사람이 생기면 연애도 다시 하고 꿈이 생기면 그 꿈을 위해 또 노력하며 살아가려고요. 가끔 저에게 이혼한 걸 후회한 적이 없냐고 묻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진작 이혼하지 않았을까? 그 후회는 한다고요. 이거 하나만 빼면 우리 부부 사이엔 아무 문제가 없는데라는 말은 그 하나를 해결하지 않아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음을 너무 늦게야 깨달은 것이었죠. 어쨌든 전 이혼을 하고 난 후 후회는 해본 적도 없고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답니다. 이로써 저의 사연도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간질이라는 걸 당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생각보다 운이 좋았는지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은 없었어요.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간질이 정말 나쁜 이유는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도 모자라 다시 붙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간질 당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깔려버리거든요.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누군가의 불신을 온몸으로 맞닥뜨리게 되면 억울하고 서러운 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그저 화만 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딱 그랬어요. 저와 남편은 시부와의 사이를 이간질 당했으니까요. 그것도 남편의 두 형들에 의해서 말이죠. 엄청나게 치사하고 더러운 그 사람들의 행실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보고 싶어 사연을 작성하게 됐어요. 저와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만나 사랑을 키웠어요. 그런 저희가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시댁에 방문했을 때 저는 이 결혼이 어쩌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부터 했어요. 시부가 상당히 알부자였거든요. 건물을 4채 정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큰손이었으니까요. 남편과 사귀었을 때는 그런 걸 모르고 사귄 터라 인사를 드리러 갈 때가 돼서야 걱정이 되더군요. 결혼은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한다는데 저희 집은 이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저희가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에요. 다만 너무나 평범한 집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그 삐걱거림은 왠지 모르게 불길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가씨는 정말 아무것도 없네. 백지처럼 그냥 새하얀 순백이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도련님 같은 사람하고 만났을까? 집은 어디냐, 학교는 어디를 나왔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연봉은 얼마냐. 그런 면접 같은 질문에 대답하고 나서 제일 먼저 들은 말이 그거였어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죠. 남편의 큰 형수가 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그렇다고 얼굴이 특별하게 예쁜 것도 아니고 평범하기만 한 사람인데 도련님, 혹시 이 아가씨가 먼저 꼬셨어요? 작은 형수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말 걸었고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사람이 워낙 선하고 착해요. 싸울 일도 별로 없고 어른들한테 잘하고 좋은 점은 셀 수도 없이 많은걸요. 남편의 큰 형수와 작은 형수가 저를 저평가하며 건넨 질문에 남편은 100점짜리 답변으로 꺼내더군요.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형님들이 왜 저를 못마땅해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부에게 건네는 말을 들으며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죠. 아버님, 잘 살펴봐야 해요. 이런 애들이 순진한 얼굴로 나중에 뒤통수 치거든요. 순진한 얼굴로 꼬리치고 뒷조사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형수님, 말이 좀 지나친 것 같은데? 제 여자친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대체 아까부터 왜 다들 이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까? 왜긴 왜예요. 혹시라도 우리 집안에 도둑년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러죠. 솔직히 도련님이 처가에 돈도 있고 명망도 있는 여자 데려왔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아무리 봐도 너무 우리 집안에 비하면 모자라잖아요. 분명히 돈이 목적인 게 틀림없다니까요. 29. 어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노련하지도 않은 나이에 저는 앞으로 저의 시댁이 될지도 모를 사람들의 엄청난 악의를 마주하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남편의 두 형들은 남편과 나이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형님 될 분들도 나이가 있으셨거든요. 겁먹은 제 앞에서 깐깐한 표정의 시부가 잔뜩 인상을 찡그리고 말하더군요. 내가 해주겠다는 맞선 다 거절하고 만난 게 고작 이딴 게 집애야? 만약 이 결혼하겠다고 하면 난 막내 너한테 한 푼도 안 줄 거다. 그래도 이 여자랑 결혼이 하고 싶어? 예, 그래도 할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은 열심히 벌면 되니 처음부터 욕심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를 선택한다는 남편 말에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갑갑했죠. 남편이 시부 눈에 찍힌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남편 손 덕분에 저도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있었죠. 잘 됐네요. 아가씨가 그렇게 결백하면 시댁 도움은 없어도 되죠?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데 뭐. 둘이 좋으면 그만이지. 안 그래요? 고개를 작게 끄덕인 저는 겨우겨우 결혼을 허락받았어요. 결혼식은 좀 작게 해야겠네. 솔직히 급이 맞아야 뭘 진행을 하더라도 할 텐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손님들을 아무데나 모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상황에 맞추면 저쪽 집안이 가랑이 찢어질 거고 그러니까 가족들만 모아서 간소하게 해요. 알았죠? 원래 저희가 작은 결혼식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남편도 저도 현실감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무엇보다 저희 집이 친척이 많이 없어서요. 친구들은 결혼식 날 저녁에 따로 초대해서 따로 작은 파티를 열기로 했었고요. 하지만 시종일관 저와 친정을 깎아내리는 형님들을 보며 기분이 퍽이나 상했어요. 왜 여기에 없는 우리 부모님이 저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 싶어서 화가 잔뜩 났는데 남편이 저를 달래줬어요.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사람이라면 저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신혼집은 제가 살던 자취방이었어요. 미니 투룸인데 작아도 신혼의 부부에게는 그리 작게 느껴지지 않는 집이었죠. 남편과 제가 모아놓은 돈이 있기는 하지만 그 돈과 대출을 더해도 전셋집을 얻기에는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서도 당분간은 돈을 모으려고 했죠. 그런데 저희가 살 집이 저의 자취방이라는 걸 시댁 식구들이 결혼식에서 알게 됐어요.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저희 부모님이 있는 앞에서 다 들으라는 식으로 악담을 하더군요. 자취방이 신혼집이 될 수 있어요? 도련님도 진짜 사랑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보면 정말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딱 와닿아요. 봐요. 돈 많고 머리 좋은 여자들 다 마다하고 사랑 하나 쫓아서 결혼했는데 그런 집에서 살다니. 지금 저렇게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얼마나 울고 있겠어요. 안 그래요? 동서, 조용히 좀 말해. 저기 사돈 어른들 다 듣겠네. 제가 없는 자리에서 어머니가 들었던 말이었어요. 나중에 남편이 없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속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그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그래. 우리는 우리 형편 맞게 살면 되지. 나 그런 거 가지고 열등감 느끼고 화낼 만큼 어린 나이도 아니야. 내 손으로 번 돈이 아니면 다 빚이라고 생각해. 차라리 빚 없이 시작하는 게 훨씬 낫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형님들의 말은 기분이 나빴지만요. 그러나 친정어머니는 신경이 많이 쓰였던 모양이에요. 없는 형편에도 돈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주더라고요. 집 구할 때 보태서 쓰라고요. 괜찮다고 돌려줬는데도 안 쓰면 엄마가 속상하다는 말에 결국 그걸로 전셋집을 구했어요. 대출도 많이 꼈지만 자취방보다는 좋은 집이긴 했죠. 친정의 도움으로 집을 구할 수 있어서 남편이 어머니에게 엄청 고마워했어요. 장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돈 많이 벌면 꼭 갚아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에 필요한 일 있으면 저희 부르세요. 제가 가서 다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미소가 너무나 부드러워서 저렇게 팍팍하고 기름이 낀 집안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왔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사실 시댁의 환영을 받으며 한 결혼이 아니었기에 텃세나 괴롭힘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나름의 각오도 하고 있었는데 이 시댁은 아예 저희 부부를 부르지 않더군요. 무려 결혼 3년 차에 첫째 딸이 생길 때까지도요. 명절, 생일 그 모든 날에도 저희는 시댁 출입을 허락받지 못했어요. 제 기분은 더럽게 나빴고 남편 기분은 더 많이 안 좋았죠. 그렇지만 시댁에서도 저희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로 시모였죠.
시어머니는 참으로 조용하고 정신적으로 의지가 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시부의 재산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희 부부와 손녀딸에게 도움을 줄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우리 집에는 자식들도 다 아들, 손주들도 다 아들이었는데 네가 딸을 낳아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그리고 막내를 쏙 빼닮아서 더 마음이 가. 우리 바깥 양반도 손녀를 그렇게 원했는데. 애를 낳은 뒤로도 시모는 자주 저희를 찾아와 용돈이나 아이 용품을 선물해주고 가셨죠. 시모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던 저에게 복권 당첨 같은 일이 일어난 건 아이가 1살이 갓 넘었을 무렵이었어요. 제가 대학 시절 경매를 공부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공부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샀던 물건이 도로와 아파트가 들어서는 비싼 땅으로 변한 거죠. 개발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산 것도 아니고 나중에 부모님 연세 드시면 전원주택이나 지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싸게 주고 산 곳이라 더 횡재한 기분이었어요. 그 보상금으로 친정어머니가 빌려준 돈을 먼저 갚았고 그 다음에는 이사를 했어요. 금액에 맞춰 매매로 말이에요. 그렇게 이사를 하고 나서 시모가 저희에게 은근슬쩍 말하더군요. 손녀딸 얼굴 보여주러 오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사들고 결혼한 지 4년 만에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앉아있더군요. 아주버님들과 형님들 말이에요. 시부와 시모에게 먼저 인사를 했어요. 시부는 우리 딸을 유심히 쳐다보더군요. 마음이 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결국 집에 갈 때까지 안아주지는 않았어요. 식사라도 하고 가라며 시모가 저희에게 말했고 식탁에 둘러앉았죠. 그때 큰아주버님이 저한테 말하더군요. 갑자기 여기는 웬일이야? 그 좁은 집에서 살려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지? 그래서 돈 빌리러 온 거야? 진짜? 너희 아직도 이사 안 했어? 그런 집에서 대체 어떻게 사냐? 아무리 사랑이 좋아도 그렇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 좁아 터진 닭장 같은 데서 그렇다고 다짜고짜 시댁부터 찾아오면 어떡해요? 도련님, 결혼할 때 아버님하고 약속하셨잖아요. 돈 한 푼 안 받아도 좋으니까 결혼 허락해달라고. 근데 이렇게 돈 받으러 오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요? 어디 거지도 아니고 돈 구걸하는 꼴이란. 다들 우리가 돈을 빌리러 왔다고 생각하더군요. 이해 못할 일이었어요. 설사 저희가 돈을 빌리러 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을 물어뜯을 것처럼 공격하다니 마치 우리가 자기 것을 탐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굴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나서게 되더라고요. 그 집에 살았던 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자취방도 제가 벌어서 제가 모은 돈으로 계약한 집이었거든요. 거기서 계속 살아도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결혼식에서 형님들이 나누는 교양 있는 이야기를 다 들으셨거든요.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전셋집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자가로 이사도 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안일에 그렇게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저희도 돈 빌리러 온 거 아니거든요. 뭐? 갑자기 자가로 이사를 가? 아무리 듣기 싫은 말 들었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지. 돈 없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무슨 돈이 생겨서 집을 사? 허세 부리고 싶어도 정도라는 게 있는 법이야. 없는 이야기를 만들려면 좀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야지 원. 제가 대학생 때 돈 모아 사놓은 땅이 있어요. 그게 개발구역에 토지 보상금이 나왔거든요. 경매 공부하면서 친정 부모님 전원주택 부지로 딱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그 땅이 돈이 확 오르는 바람에 말이에요. 그 돈 나오는 대로 자가 마련했죠. 제 말에 갑자기 식탁이 조용해지더군요. 여기에 돈 빌리러 왔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왜 왔어? 그거 자랑하러 왔어? 아니요. 저희 애가 얼마 전에 돌 지났거든요. 얼마 전에 밖에서 우연히 어머님 만났더니 아버님이 딸을 그렇게 바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딸은 아니지만 손녀라도 보시라고 애 데리고 온 거예요. 어머님이 초대해 주셔서. 결혼도 축복받지 못했는데 애는 무슨.
손녀 데리고 와서 아버지 마음에 들 생각이면 애 저녁에 때려치워. 애 앞세워서 어르신 동정심 얻어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상하네요. 저는 돈 받아가겠다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이상하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돈 이야기만 하시네? 근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큰 아주버님이랑 작은 아주버님은 아버님 명의의 집에서 살고 계시면서 건물 담보로 사업 자금도 많이 받아가셨다면서요? 저희는 한 푼도 받아간 적이 없는데 왜 저희가 돈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그럴 생각도 없고 저희 벌어서 생활할 수 있어요. 이번 보상금 건으로 경매에 관심 붙어서 요즘에는 공인중개사랑 경매 공부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저희 벌어서 돈 쓸 거라서 여기서 돈 받아갈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돈 이야기는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 말하는 것 좀 봐. 지금 우리가 돈 받아가는 게 잘못이라는 이야기야? 동서야말로 애 앞세워서 환심 사려고 여기 온 거잖아. 그래, 재수씨 너무하네. 우리는 사업이다 투자다 돈이 많이 들어요. 돈 한 푼 소중한 때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를 돈이나 탐내는 사람으로 몰지 말라고. 그만. 막내 며느리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너희들은 그 나이 처먹도록 이 늙은 부모에게 손이나 뻗는 놈들 아니냐. 아버지, 설마 지금 손녀 때문에 막내 편 드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이 정도로 돈 많은 집안에 시집 오면 눈 돌아가게 돼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아버지 수중에 있는 돈도 홀라당 넘어간다고요. 그만하래도. 입맛 떨어지게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럼 손녀가 태어났다는데 얼굴도 보지 마? 생각이라는 게 있는 놈들이야? 그리고 막내 며느리한테 헛소리할 시간 있으면 너희가 지금 쓰고 있는 내 집 나한테 돈 주고 사가. 내 명의로 언제까지 두지 말고. 밥 먹다 말고 결국 화가 난 시부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아주버님들에게 그렇게 말하자 모두 눈을 내려깔며 입을 꾹 닫더군요. 자기가 벌어서 산 집도 아니면서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두 사람을 보니 시부가 열받을 만도 했어요. 그날 식사 이후 저는 또다시 시댁의 발길을 끊게 됐습니다. 시부에게서 전혀 연락이 없었거든요. 결혼 6년 차에 둘째 딸을 낳았을 때도 시부는 시무를 통해 아기 선물 몇 가지만 보내오고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모와 자주 연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시댁이 거리로는 가까운데 신경을 안 써도 되니 편하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모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게 되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시모는 저희에게 자주 연락을 했었거든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분명히 저희에게 연락을 할 테고 또 유독 저희 둘째 딸에게 애정을 많이 쏟으셔서 이렇게까지 연락이 없는 게 이상하다 싶었어요. 시부에게 전화를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굳이 이야기했다가 긁어부스럼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서 따로 연락도 못했죠. 그러다 어느 날 시모의 핸드폰이 해지가 됐어요. 점점 더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모 핸드폰이 해지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니 시댁으로 오거라. 시모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전화를 듣자마자 저와 남편은 시댁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들어가니 시부와 아주버님들 그리고 형님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시모만 보이지 않더군요. 그리고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를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눈치를 챘어요. 아주버님과 형님들의 눈초리를 받으며 한쪽 소파 구석에 앉으니 시부가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 엄마 얼마 전에 병원에 가니 치매 초기라고 하더구나. 요양원에 들어갈 정도로 안 좋은 건 아닌데 요즘에는 정신이 없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 내 생각에는 요양원에 보내면 상태가 나빠질 것 같으니 세 아들 중에 누구 한 명 책임지고 이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 모시도록 해라. 건장한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병원에 보내는 것도 웃긴 일이지. 그리고 며느리들도
막내 빼고는 다 집 지키는 주부들 아니냐?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요? 대체 언제부터요?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해주셨어요? 시모와 관계가 유독 돈독했던 남편이 시부를 향해 언성을 높였어요. 분명 인지장애 초기 단계가 있었을 텐데 그때는 왜 이야기를 안 해준 건지.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전해 들었으니 많이 놀란 남편은 답답한 듯 시부에게 화를 냈어요. 다른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가만히 있는 걸 보니 그분들은 먼저 알고 있었던 듯 했어요. 우리가 불려온 이유 또한 짐작이 갔어요. 우리 부부만 빼고 나머지 가족들끼리 열심히 짝짝꿍 서로 주고받고 잘 지냈지만 치매 걸린 노모를 모시는 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 가족이라고 여기지도 않았던 저희들을 불러 가족회의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저희에게 시모수발을 맡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제 예상대로 두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머뭇거리며 시부 눈도 쳐다보지 못한 채 아무 말도 꺼내지 않더군요.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 눈에 띄어 칠판에 나가 문제를 풀고 싶지 않은 아이들처럼요. 참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돈 받으러 갈 때는 어머님 살가운 소리 하다가 병에 걸리니 입 싹 닫고 모른 척 하는 걸 보니 시모의 현재 상황이 답답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저희가 모실게요. 다들 눈 피하는 게 하고 싶지 않아 보여서요. 저 얼마 전에 직장 바꿔서 어머님 모실 시간도 괜찮아요. 직장을 바꿔? 네, 공인중개사 사무소 열었거든요. 중개원도 있으니 시간은 괜찮고 제가 일해야 하는 상황이면 잠깐 동안 주간보호 맡겨도 되고요. 남편이 미안한 얼굴로 저를 봤지만 미안할 필요 없었어요. 솔직히 시부가 치매에 걸렸다고 수발 들라고 했으면 저는 억만금을 준대도 절대로 안 모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모는 달라요. 그 짜증나는 시댁 가족들 중 유일하게 우리와 교류하며 지낸 분이고 알게 모르게 도움도 많이 주셨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어요. 대신 여기 들어오는 건 못해요.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셨으면 좋겠어요. 시부가 저를 한번 보고는 다른 형제들을 봤어요. 안 된다. 여기 들어와서 수발 들어야 해. 안 그래도 치매 걸려서 불안한 사람이야. 환경 바뀌면 더 불안해서 나빠지면 어떡하냐. 혹시 일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면 차라리 내가 돈을 주마.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큰아주버님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뭐하러 쓸데없이 돈을 씁니까? 저희 와이프 요새 할 일 없으니 어머니 모시는 일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얘네들 뭘 믿고 어머니를 맡겨요? 여태 집에 오지도 않던 녀석들인데. 딱 봐도 돈 노리고 어머니 봐주겠다는 건데 차라리 저희가 여기 들어와서 모시겠습니다. 큰아주버님의 말에 작은아주버님도 질세라 끼어들었죠. 형님보단 우리가 더 낫죠. 어르신 모시는 건 체력 싸움인 거 모릅니까? 저희 와이프는 요새 골프로 체력 단련 많이 했거든요. 형수 몸도 약한데 어르신 모시다가 쓰러질까봐 겁나요. 그냥 저희한테 맡기세요. 저희가 편안하게 모실 테니까요. 두 아주버님의 갑작스러운 경쟁에 두 형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걸 보니 미리 상의된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아마 시부가 돈 이야기를 꺼내니 저희가 시부 눈길 한 번이라도 받을까봐 견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욱하고 화가 났어요. 돈도 필요 없이 시모 모시겠다는데 그마저도 막아서는 데다가 여전히 시부와 저희 부부 사이를 떼어놓으려 안달이 나 보였거든요. 아주버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모시는 일에 돈 이야기는 왜 튀어나오냐고요. 그렇게 저희를 부모님하고 떼어놓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이간질까지 하면서 돈 안 받겠다고 각서라도 쓰고 어머님 모셔야 해요? 돈 안 받고 모시겠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저희의 어디가 돈을 노리고 오는 사람들이냐고요. 이간질이라니. 동서 말 함부로 하네. 여태 부모님하고 왕래도 없었으면서 갑자기 어머님 모시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 의도가 의심되는 상황이잖아.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럼 연락 한 번 안 하던 식구들이 왜 어머님 치매 수발 들어야 하는 일에 저희 부르셨어요?
원래 저희한테 말없이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알아서 잘들 처리하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우리 없이 해결하면 될 일을 왜 새삼스레 불러서 물어본 거예요? 저희한테 떠넘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이 중요한 문제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연락한 거지. 무슨 말을 못해?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몰라도 어머님이랑은 자주 연락했거든요. 손녀딸 보러 얼마나 자주 오셨는데 그건 모르셨나 봐요. 왕래도 없었다고 하시는 거 보면. 이거 봐. 딸 귀한 집에 손녀 낳아주고 그걸로 어머님까지 깨어냈어? 아버님, 제가 그랬죠? 애들 앞세워서 어르신들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한다고요. 몰래 어머님을 만나고 다녀? 그래서 뭐 받기로 했어? 뭐 준다고 하셨냐고? 받기는 뭘 받아요? 애기용품 받은 게 다인데. 거짓말하지 마. 도련님 깨어낸 솜씨로 어머님도 깨어내서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빼내려고 한 거 아니야? 형수, 말이 심하잖아요. 저희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 거예요. 부모님 멀쩡히 살아계신데 저희가 그런 돈이나 탐하는 버러지 같은 인간처럼 보입니까? 제 눈에는 이미 돈 받아가신 분들이 버러지처럼 보이는데? 참던 남편이 제가 심한 말을 들으니 결국 참지 못하고 핏대를 세우며 말대꾸하더군요. 평소에는 꼬박꼬박 형수님 하며 허허롭게 다니던 남편이 호칭에 님자도 안 붙이는 걸 보니 화가 많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가자 시부가 정리를 했어요. 그만해라. 너희 엄마는 재산 아무것도 없다. 나한테 다 있어. 주고 싶어도 못 줬을 테니 둘째 며느리, 너는 이제 그만 좀 떽떽거려라. 네 목소리 듣고 있으니 두통이 더 심해지잖아. 화를 낸 시부가 피곤한 듯 얼굴을 쓸어내리더니 다시 물었어요. 그래서 누가 여기 들어와서 어머니 모실 거냐? 어머니 수발 드는 사람은 유산 상속할 때 좀 더 유리할 거다. 유산 이야기 꺼내자마자 큰형님이 외쳤어요. 아버님, 저희가 볼게요. 일하느라 바쁜 막내 며느리, 운동하느라 바쁜 둘째 며느리. 입만 아프게 뭐 하러 부르세요? 제가 맏며느리니 당연히 제가 해야죠. 그리고 유산 이야기는 막내 도련님 있을 때는 하지 마세요. 견물생심이라고 듣다 보면 혹하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갑자기 유산 받고 싶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건 저도 동의해요. 여태 가족일에 참여도 안 하고 부모님 모시지도 않은 사람은 유산 제외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결혼하면서 돈도 안 받는다고 다짐했으니까요. 일단 막내 도련님은 유산 상속에서 빼두고 형님, 그렇다고 형님이 어머님 모시는 것도 좀 아니죠. 매번 몸이 안 좋아서 행사에 자주 빠지면서 집에서 자기 몸이나 추스르는 게 어때요? 어머님 돌보다가 먼저 쓰러져서 링거 맞지 마시고요. 막내 동생이 돈 한 푼이라도 가져갈까봐 아주 넷이서 협동하는 모습을 보니 남편도 참기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엄마 아픈데 다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다 뭐냐고요? 지금 이 자리가 엄마 아픈 거 어떻게 할 건지 상의하는 자리가 맞기는 해요? 무슨 말만 하면 저희는 죄인 취급에 형들은 엄청난 효자 효부처럼 굴고. 그렇게 어머니 모시고 싶으면 모시세요. 그래도 나도 엄마 아들이니까 정기적으로 보게 해줘요. 형들이 엄마 잘 돌보고 있는지 확인할 테니까. 잘못 모셔서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형들 다 가만히 안 둬요? 그리고 돈, 그놈의 돈 이야기. 저희한테 제발 하지 마요.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저희 부부, 우리들 손으로 충분히 돈 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두 번 다시 저희한테 말하지 마요. 남편이 열받아서 화를 내고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남편이 한숨을 푹푹 쉬더군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이렇게 심하게 콩가루인 집안은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오해도 풀지 못하고 시모도 모시지 못한 채 나왔어요. 그래도 마음은 계속 시모 곁에 가 있으니 어떻게든 연락이나 다시 해볼까 생각하던 중 시부에게서 다시 시댁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갔더니 저번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어요. 상석에 앉은 시부와 소파에 앉은 두 아주버님과 두 형님들이 보였어요. 우리까지 모두 도착하자
시부가 입을 열더군요. 너희도 알다시피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그리고 첫째, 네가 내 건물을 담보로 빌려간 돈을 못 갚아서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지. 너희들 엄마한테 드는 돈 하며 내 사정 안 좋다는 이야기에 여기저기서 빌려갔던 돈 돌려달라는 이야기에 돈 돌려주고 나니 내 수중에는 더 이상 남은 게 없다. 시부가 그렇게 말하며 서류를 탁자 위로 툭 던졌어요. 저와 남편은 그냥 멀뚱멀뚱했고 형님과 아주버님들은 눈에 불을 켜고 서류를 뜯어먹을 것처럼 살펴보더군요. 시부 명의로 건물이 여러 개 있었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건물이 다 다른 사람 소유가 됐더라고요. 나는 이제 늙었고 너희들 어머니는 치매에 걸렸지. 나도 이제 자식 손주들 재롱이나 보며 쉬고 싶구나. 너희들 중에 누구 나와 함께 살 사람 있냐? 시부의 말에 저희는 일단 가만히 있었어요. 이번에도 아주버님과 형님들이 시부를 들들 볶을까봐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죠. 정막 속에 큰 아주버님이 먼저 말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희는 어머니도 모시고 있고 이 상황에서 아버지까지 모시는 거 힘들어요. 그리고 처가 쪽에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 자주 나가봐야 합니다. 아버지 모시는 건 힘들 것 같고 어머니도 이번 달까지만 모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황하게 늘어놓긴 했지만 안 된다는 말이었죠. 그러자 작은 아주버님도 이에 질세라 말을 하더군요. 아버지, 저희들은 형님만큼 뭘 받은 적이 없잖아요. 솔직히 이런 일은 당연히 돈 많이 받아간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부모님 모시는데 필요한 금전도 필요하고요. 제가 하는 가게 사정도 좋지만은 않아요. 그렇게 치면 형이 당연히 부모님 모셔야죠. 받아먹은 게 얼만데. 뭐? 그러는 너는 안 받아먹었어? 그리고 부모님 모시라는 말 하는데 격떨어지게 무슨 돈 이야기야? 우리가 여태 모셨으니 너희더러 모시라는 거잖아. 고작 3개월 모셔놓고 그것도 모신 거요? 내가 모를 줄 알아? 형수가 어머니 모신 거 아니잖아. 간병인 고용해놓고 자기는 편하게 있었으면서. 두 아주버님들이 박 터지게 싸우는 걸 보니 씁쓸했어요. 솔직히 여기 왜 불려왔나 싶고요. 여차하면 시모만 데리고 떠야겠다 싶었는데 두 사람의 불똥이 저희에게 튀더군요. 아, 아버지, 막내 있잖아요. 여태 아무것도 못했으니 지금부터라도 자식된 도리 지키라고 하세요. 매번 이런 일에서 빠지기만 해서는 안 되죠. 여태껏 시부의 눈에 들지 못하도록 우리 사이를 그렇게 이간질 시켜놓고는 시부가 모든 걸 잃게 되니 그제야 저희한테 시부를 밀어넣으려 하더군요. 추하기 짝이 없는 모습에 어이가 없는데 그때 시부가 두 아주버님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너희 둘은 너희가 빌려간 내 돈의 3분의 1을 막내한테 줘라. 지금 당장 내게 돈이 없으니 너희가 빌려간 돈으로라도 막내한테 그 몫을 줘야 하지 않겠냐? 그 말에 두 아주버님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시부를 향해 핑계와 분노를 퍼붓더군요. 아버지, 저희가 왜 막내한테 돈을 줘요? 돈 줄 거면 아버지가 줘야지. 그리고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여태껏 치매 노인 모신 거 생각하면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솔직히 이렇게까지 된 것도 다 아버지 탓이잖아요. 그러게 신중하게 자금을 굴렸어야지. 신중? 내가 지금 이런 말 하는 게 누구 탓인 줄 알아? 너희가 내 돈 빌려가 놓고 입 싹 닫고 있는 바람에 이런 사달이 벌어진 게 아니냐? 그 돈으로 돈 벌면서 가족들 먹여 살렸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돈 있으면 아들한테 돈도 좀 줄 수 있는 거지. 그 많은 돈 죽을 때 가지고 갈 생각 아니라면 자식들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돈은 미천으로 쓴 거고. 그런 건 당연히 부모가 자식한테 해줘야 하는 거죠. 큰아주버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모조리 궤변이었어요. 빌려준 돈은 그저 빌려준 것일 뿐인데 마치 그걸 자기가 모으고 불린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당연히 자기 것처럼. 둘째 너도 형이랑 생각이 똑같아?
말해봐라. 너희가 빌려간 내 돈이 당연한 거야? 아버지, 진정 좀 하시고. 누가 그렇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빌린 건 빌린 거고 내가 번 돈은 내가 번 돈이죠. 근데 아버지도 너무하시잖아요. 그 많은 돈을 다 잃고 갑자기 자식들한테 기대겠다고 하면 솔직한 말로 누가 좋아해요? 집에 있으면서 또 무슨 사고 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모실 수 없다는 거지. 저희도 딸린 식구가 있는데 위험하게 좀 그렇잖아요? 와이프랑 자식들 보기도 그렇고. 그쵸? 제주도 좋아요. 개소리를 점잖게 내뱉는 걸 보니 제가 다 열이 받더라고요. 돈이 없어졌다고 시부를 못 봐준다는 말이잖아요. 결국 시부가 열이 받았죠. 막말을 정성스럽게도 포장하는구나. 따지고 보면 내가 망한 건 다 너희들 때문이지. 너희가 사업자금 투자 명목으로 빌려간 내 돈, 내 건물 담보로 빌려간 돈도 못 갚아서 내가 대신 갚아주고 있는 판에 이 아버지도 못 모시겠다. 네 놈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그래? 좀 그만하세요. 저희는 이런 식이면 아버지랑 못 살아요. 앞으로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멀쩡한 집안 다 망하게 해놓고 다 아버지 잘못이에요. 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많은 돈 차라리 저희한테 증여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저희도 어른 모실 만한 형편은 아니니까 앞으로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세요. 두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떠나고 시부가 한숨을 내리시고는 저희한테 묻더군요. 그래서 이제 너희도 떠날 거냐? 그 말에 남편이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시부와 완전히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었고 어린 시절에는 좋았던 기억도 많으니 남편은 고민하는 눈치였어요. 시부모를 모시는 일은 저한테 허락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큰 한숨을 쉬고 시부에게 말했죠. 사실 아버님이 저희를 밀어내셔서 여기 오기 전에는 어머님만 모시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아버지가 자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으셨거든요. 곤란한 사람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저희가 모실게요. 이 집도 넘어가는 거면 이참에 두 분 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 사돈께서 사람이 참 좋으신가 보군. 너희를 괴롭혔는데도 나를 모시고 갈 수 있겠냐?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빈털털이야. 아버님, 예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알아서 돈 벌어요. 남한테 빌린 건 언젠가 갚아야 할 빚이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바른 말 하려고 그러신 건 아니에요. 주변에 곤란한 사람이 있으면 본인이 그 영향으로 힘들어지고 보고 있기 불편하기 때문이래요.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면 본인은 더 행복해진다고요. 제 말에 시부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미안한 감정이라도 갖고 계셨나 싶었죠. 여태껏 두 아주버님들의 화려한 견제 때문에 저희가 돈 때문에 들러붙으려는 인간들처럼 보였을 텐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셨으니까요. 그런데 시부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사실 얼마 전에 내가 집에 일찍 돌아온 일이 있었다. 그런데 시어머니 모시겠다던 첫째 며느리가 보이지를 않는 게야. 찾아보니 백화점을 갔다고 하더구나. 너희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말이지. 그 안에서 나가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고용한 간병인은 듣지 못한 척 핸드폰만 열심히 했어.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느냐? 나도 늙고 병들어 내 손으로 아무것도 못하면 내 자식들이 나를 저렇게 만들겠구나 싶었다. 그래서 머릿속이 하얘졌어. 그러니 시험을 해본 거야. 누가 진짜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생각할까 하고. 그놈들은 탈락이야. 지들이 가져간 돈이 얼만데 받아간 돈만 해도 부모를 평생 모시고 받들어 살아도 모자란데 어떻게 돈 한 푼 안 가져간 너희만 남는 건지. 서류는 다 거짓말이었고 시부는 여전히 알부자가 맞았어요. 그걸 몰랐던 두 형은
시부가 재산을 모두 날린 거라고 생각하자마자 빛과 같은 속도로 시부를 버린 거고요. 어안이 벙벙한 저희들을 두고 시부가 태연히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더군요. 시부가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시부가 죽고 나면 남은 재산은 모두 기부한다고요. 자식들 그 누구에게도 남은 재산은 안 준다고 말이죠. 며느라가 사돈어른과 식사 시간을 좀 잡아보거라.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결혼식 이후로 처음 시부를 만났어요. 시부는 친정아버지가 나오자 두 손을 꼭 붙잡고 그러더군요. 딸을, 이렇게 귀한 딸을 시집 보내주셨는데 여태 모르고 바보 같은 짓만 했습니다. 제가 우리 며느리 덕분에 늙음하게야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두 손녀가 참으로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사돈이 아이들 어린 시절을 그냥 보낸 것 같아 그게 아쉽네요. 나중에 제가 찍은 사진이라도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시부가 허허하며 웃더니 저와 남편을 보고 입을 열었어요. 말년에 내가 정신 차리도록 해준 고마운 며느리한테는 선물을 줘야지. 시부가 제게 준 것은 시부 소유의 건물이었어요. 남편에게는 현금을 증여해줬고요. 이런 걸 바란 게 아닌데 거절하려고 하자 시부가 그러더군요. 눈먼 장님 눈뜨게 해줬으면 그것도 싼 거야. 그리고 집을 너희 집 근처로 옮길까 한다. 손녀들 재롱 보며 쉬고 싶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렇게 시부모 두 분 다 저희 집 근처 주택으로 이사 오게 됐어요. 시부는 가지고 있던 나머지 건물을 처분하고 마지막으로 두 아들에게 참교육을 해주셨어요. 바로 두 아주버님들이 결혼할 때 시부가 사준 집, 시부 명의의 집 두 채를 소유자의 권한으로 팔아버리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시부는 가타부타 말도 없이 통보를 하니 두 아주버님들이 쏜살같이 달려와 시부에게 그러더군요. 아버지, 서운하셨으면 말씀을 하셨어야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한테도 도움 안 돼요. 이런 곳에 있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가요. 저희가 모실게요. 형은 인연 끊겠다면서 뭐하러 왔어? 제가 모실게요, 아버지. 둘 다 사색이 돼서 벌벌 기는 꼴이란. 인연 끊겠다더니 너희 여기 왜 왔냐? 돈 없는 아버지 필요 없는 거 아니었어? 유언장 작성 이미 변호사 대동하고 다 끝냈다. 재산 증여도 얼추 됐어. 나 죽으면 너희는 돈 한 푼 못 가져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너희 능력으로 마련한 게 아니니 내가 도로 가져가야겠다. 늙은이 노후 자금이 필요해. 다행이지. 그것마저 너희 명의로 해줬으면 말년에 내가 얼마나 크게 곤란했을지 상상도 안 가니까 썩을 놈아. 아버지, 저 이대로 못 갑니다.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런 식이면 저도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아니, 노망 나셨어요? 막내한테 건물을 왜 줘요? 죽으나 사나 끼고 있던 건물을 그간 아버지 모신 저희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못 나가요. 그리고 재수씨, 사람 그러는 거 아니야? 돈 때문에 아버지랑 우리 사이 이간질 시킨 게 재수씨지? 이래서 제가 없는 집 자식들은 멀리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이 정신 나간 것들이 뭔 헛소리야? 감히 우리 집 귀인한테. 네 놈들 같은 돈귀신들 때문에 내가 허비한 돈이며 시간 생각하면 밤에 잠도 안 오는구만. 돈 없다고 아비 버린 후레 자식들 주제에 어딜 와서 난장질이야? 이간질은 너희가 했겠지. 막내 하나 유산 상속에서 떨어뜨리려고 눈이 벌겋게 달려들어 놓고는 썩 나가지 못해? 내가 발로 차주랴? 기어이 저를 끄집어내서 또다시 모욕하려는 두 아주버님들에게 시부가 한바탕 시원하게 퍼붓고는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소송까지 걸었더군요.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아주버님들 모두 쫓겨나듯 나가버렸어요. 혼자 시모 모시며 사는 시부를 보니 마음이 안 돼서 제가 먼저 말 꺼냈어요. 그냥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요. 그랬더니 시부가 그러더군요. 내가 그렇게까지 염치 없는 인간이 아니다. 너한테 매달리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 너희 집 근처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지. 그 대신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네 시어머니는 근처 요양원에 보내야겠어. 이제는 치매가 너무 심해서 간병인이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오며 가며 살아있는지만 확인해줘. 그것만 해줘도 감지덕지다. 그렇게 말하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딸애들 데리고 시부도 자주 찾아가고 요양원에 있는 시모도 자주 찾아갔어요. 둘째가 시모 어릴 때를 쏙 빼닮은 탓인지 시모가 손녀들 데리고 오면 누군지는 못 알아보셔도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시부도 그런 손녀딸들하고 자주 시간 보내며 즐거운 노후를 만끽하고 계세요. 시부와 저희 사이를 이간질하며 나쁜 짓만 일삼던 두 아주버님들은 지치지도 않고 시부 집에 찾아와 용서해달라며 쇼를 해요. 하지만 시부 불호령에 얼굴도 못 보고 쫓겨나는 일이 태반이네요. 그런 아주버님들, 형님들과 가끔 문 앞에서 마주친 적도 있는데 시부 한 대 받으며 집으로 들어가는 제 모습 보고는 얼굴이 한껏 구겨진 꼴을 보니 속이 엄청 쓰려 보였죠. 대신 제 속은 시원했지만요. 또 오셨네요. 아버님 심기가 많이 불편한가 봐요. 그러게 왜 그러셨어요? 욕심내지 말고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만 지켰어도 형님들 손안에 있던 것은 지키고도 남았을 텐데요. 사람 욕심 참 끝도 없어요? 그렇죠. 부모 버린 놈들이 무슨 자식이라고. 이렇게 보니 형님들 왔다 가신 날에는 아버님 심기가 불편할 만도 하네요. 저도 기분이 이렇게 더러운데. 멀리 안 나가요? 다음에 오실 때 아버님 허락 받고 오세요. 그래야 앞에서 안 기다리죠. 제가 한껏 비웃어주자 형님들이 화가 났는지 저한테 뭐라 하려는 것을 아주버님들이 기겁을 하며 말리더군요. 시부 집 앞에서 드자비질하다가 시부한테 더 밉보일까봐 걱정이었나 봐요. 그런 짓 안 해도 이미 신용도가 바닥인데. 부모 재산 있으면 좋죠. 물려주면 더 좋고요. 저도 성인군자가 아니라 돈 준다면 기분도 좋고 횡재한 기분이고 그래요. 하지만 그 돈이 제가 번 돈도 아닌데 제 것처럼 여기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리고 돈 없다고 힘들 때 도와준 부모를 버리는 것도 도리를 저버리는 거고요. 가진 것도 지키지 못한 사람들 보니 저도 앞으로 경계 또 경계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돈에 눈이 멀면 시부처럼 자식들한테 버림받을 수도 있구나. 저렇게 나중에 후회하고 발바닥에 땀나도록 찾아와서 용서를 빌어야 할 수도 있구나 하고요. 시부모와 저희 부부 사이를 이간질시키던 두 아주버님과 두 형님들은 여전히 시부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자식들을 시험하면서 느낀 감정이 생각보다 뼈저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오해를 풀고 도리어 더 잘 지내고 있고요. 걱정 없는 집은 없고 우환이 없는 집도 없겠지만 그렇게 사는 것도 가족이고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관계가 잘 풀려 다행이기도 하고요. 쓰다 보니 말이 길어졌네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